자, 21번 우리가 봤어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그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잠깐만요.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균형을 봐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수요하고 공급을 배웠잖아요. 수요라고 하는 건 살 의사예요. 사고자 하는 의사. 공급은 팔 의사예요. 그런데 살 의사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우하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D라고 써있죠. 수요 곡선이죠. 그 다음에 팔 의사는 공급이라고 그랬죠. 공급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죠. S라고 이렇게 썼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하고 어떤 재화를 팔고자 하는 욕망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여기가 이제 우리 경제 세계예요. 우리 경제 현상이고, 그러면 사고자 하는 욕망하고 팔고자 하는 욕망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특정 재화에 대해서 사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팔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라고. 따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따로 떼서 분리해서 일단 하는 거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같이 얽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아기를 만든다, 아이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그럴 때 공부하는데 이제 방해가 안 되기 위해서 따로따로 남자를 공부하고 여자를 생물학적으로 공부한다고 칩시다. 에? 그런데 남자가 따로 존재하고 여자가 따로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분석해 나가면 생명의 탄생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제 현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수요나 공급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얽혀서 상호작용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교환이 일어난다고. 사고 팔고 거래하고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는 수요 따로 공부하고 공급 따로 공부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막 서로 수요 공급 막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상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실제 수요라는 욕망하고 공급이라는 욕망이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장소적 개념으로서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하는 장. 시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장. 그러니까 시장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시장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만 시장은 아니에요. 노동시장, 환율시장, 정보시장, 금융시장, 장소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건 장소가 없다고.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처럼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환율시장, 결혼시장 이런 시장을 정보시장 이렇게 시장이라고 붙여주는 이유가 뭐죠? 장소는 없는데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하고 있으면 그게 장소가 있든 없든 시장입니다. 시장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면 시장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시장이라고. 그러면 시장인데 시장에는 주인공이 뭐가 있다고? 수요, 공급.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을 표현하는 거예요. 횡축이 Q, D, S야. D도 있고 S도 있다고. 그래서 이거 뭐야? 수요, 공급량, 수급량 또는 거래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수요하고 공급자가 만나면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거래량, 교환량, 수급량, 수요, 공급량 이게 아무거나 해도 돼. 근데 중요한 건 그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Y축은 언제나 가격 또는 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특정 재화에 대해서 어떤 이런 재화든 뭐 사과든 집이든 뭐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하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서 만났다고 칩시다. 그 장을 시장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집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주택을 거래한다고 합시다. 거래한다고 합시다. 거래하려면 거래라는 게 뭐냐면 집이라고 하는 실물하고 우리 지금 현재 경제는 화폐 경제예요. 화폐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꾸려면 집하고 화폐를 바꾸는 비율이 있어야 되잖아. 교환 비율이 있어야 되죠. 그 교환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값이 집의 한 채가 1억이다 그러면 1억이라는 화폐하고 집하고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집이 1억이다. 집은 1억이다. 이 집은 1억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등가 관계를 얘기한다고. 같다. 그 가격이 올라서 집이 어떻게 돼요? 2억이다. 그럼 2억과 등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때 요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가격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교환할 때는 반드시 뭐가 결정돼야 된다? 가격이 결정돼야 교환을 하지. 그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수요자는 가격을 비싸게 주려고 그럴까? 싸게 주려고 그럴까? 수요자가 비싸게 살라고 그래요? 싸게 살라고 그러지? 싸게 살라고 그래. 싸게 살려고 하는 거야. 공급자는 가격을 돈을 받잖아. 비싸게 받으려고 그래? 싸게 받으려고 그래? 비싸게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두 개의 이기적인 인간이 딱 부딪히면 거래가 돼야 안 돼요. 공급자는 무조건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고 수요자는 무조건 싸게 살려고 덤빌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거래가 안 되지. 그런데 거래가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서로 시장 안에서 공급자가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럿이고 수요자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럿이면 서로 사기 위한 경쟁, 팔기 위한 경쟁을 한다고. 그래서 사기 위한 경쟁으로 나 혼자 너무 싸게 부르면 못 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딴 사람의 사기 위한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이기심을 눌러. 자기는 싸게 살려고 하겠지만 싸게 사는 걸 고집하면 못 산다고. 집을. 공급자는 비싸게 팔려고 하지. 근데 문제는 자기가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하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공급 경쟁자가 많으니까. 즉 경쟁에 의해서 경쟁이라는 것에 의해서 잘 들으세요. 경쟁에 의해서 사적, 개인적 이기심이 어떻게 된다고? 억제되는 거야. 억제. 경쟁 때문에. 왜냐하면 나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남들도 이기적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이기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쟁한다고. 경쟁에서 나만의 이기심을 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이기심이 탈색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결국 사회적 균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균형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내 경제학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이지만 시장에 나가면 개인적인 이기심이 경쟁 과정에서 없어지고 탈색되고 결국 사회적으로 가장 올바른 상태, 균형 상태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부 다 이기적이더라도 시장 논리로 놔두면 이 세상이 개판이 되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된다. 라고 주장한 게 고전학파 경제학이 이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균형은 결국 뭐냐? 수요자와 잘 들으세요. 공급자의 욕망이 공급자의 욕망 이게 욕망을 양으로 측정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욕망이라고 이게 욕망이 같아지는 게 균형이야. 여러분들 여기다 머리에다 확 박아놔야 돼. 수요하고 공급자의 욕망이 같아지는 게 균형이에요. 이 상태가 균형이야. 균형. 그래서 균형이 되면 가격이 형성돼요. 그럼 그 균형 가격으로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집이라고 쳐요. 자, 보세요. 균형 가격은 사실 어디예요? 여기 P스타라고 하는 여기 꽃 표시된 거 P스타 여기예요. 여기서 균형 가격에서 딱 열채가 거래되는 게 균형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열채는 뭐예요? 수요하고 공급이 딱 맞는 게 열채지. 이해가 돼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게 그림이 이런 거라고. 만약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다고 쳐요. 이거 P1 이 상태야. 자, 가격이 낮으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배운 실력을 동원합니다. 가격이 낮았어. 그러면 수요는 늘어요, 줄어요? 늘지. 가격이 싸지니까 수요는 늘어. 이만큼 됐다고. 근데 가격이 싸지면 공급은 늘어, 줄어? 줄지. 공급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거 보세요. 공급 곡선. 가격하고 만나는 점 여기잖아. 공급량은 요만큼인데 살라고 덤비는 인간은 이만큼이라고. 즉 균형이 10개인데 균형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는 공급은 5개밖에 안 되고 살라고 덤비는 인간이 15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명이 남지? 10명이 못 사서 남죠? 이걸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은 거예요? 공급이 많은 거예요? 수요가 더 많은 거지. 이걸 초과 수요 상태라고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급하려고 팔려고 나온 물건은 5개밖에 안 돼. 살라고 덤비는 인간이 15명이야. 그럼 서로 살라고 경쟁할 거 아니에요. 서로 살라고 경쟁하면 가격이 올라야 떨어져요. 수요가 많으니까 오르지. 그러면 잘 생각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야. 가격이 올라가면 자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늘어 줄어.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그럼 보세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요.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 올라가는 이 수준 올라가 수준에서 점점 공급이 늘죠. 그럼 수요는 점점 줄죠. 어디 가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아요. 수요하고 공급이 딱 만나는 점에서 10개 수준에서 그 가격 수준에서는 10사람이 팔려고 그러고 10사람이 살라고 딱 하잖아요. 남는 사람이 없지. 그럼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 거꾸로 한번 보죠. P2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면 균형 상태보다 가격이 높은 거죠. 높으면 자 실력 발휘해 보세요. 가격이 비싸면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늘지. 공급은 이만큼이라니까 공곡선 이렇게 갔잖아 지금. 여기서 만나잖아요. 근데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비싸니까 수요는 확 줄지.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많아? 공급이 많아, 수요가 많아? 공급이 많은 걸 초과 공급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많으면 공급자들이 서로 팔기 위해서 경쟁하죠. 팔려면 가격을 떨어뜨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지.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 역동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늘고 수요는 점점 느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은 점점 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균형 딱 되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남지 않았잖아. 딱 맞잖아요. 그래서 균형으로 온다 이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있잖아요. 역동적으로 약간만 가격이 올라가면 초과 공급이 생겨서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약간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자가 많아서 가격이 다시 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역동적 균형을 막 맞추고 있는 거야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야. 균형이 이렇게 동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균형 상태로. 그래서 균형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이라도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이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균형 상태가 되면 더 이상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요걸 균형이라고 한다. 균형은 뭐다? 다시 한번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게 균형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설명한 거예요. 지금 요걸 조금 더 그림을 이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균형 상태야. 균형 상태인데 여기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어쨌든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딱 여기서 맞춘다. 멈춘다 이거야.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는 초과 수요가 생기니까 수요자가 많아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지. 올라가면서 천천히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고 수요는 줄어들어서 딱 일치되는 수준에서 멈춘다. 이게 역동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균형은 여기고 수요 공급이 같아지는 게 균형이고 균형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공급이 많아. 초과 공급.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 그리고 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초과 수요가 생겨.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 초과 수요는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살라고 덤비니까 가격이 올라간다고. 초과 공급은 팔려고 하는 인간이 많은 거니까 팔려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떨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자 이거야. 계속해서 계산 문제가 나왔어. 계산 문제가 쩔쩔매. 아주 쩔쩔매. 자, 보세요.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이런 거야.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떤 집에 대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집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0원일 때, 300원일 때, 400원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집값이. 그러면 수요는 집 뭐 200원일 때 뭐 예를 들어서 100채였는데 300원일 때 뭐 300만 원일 때 예를 들어서 뭐 80채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 근데 수요가 빵일 때가 있어. 수요가 빵일 때. 더 이상 너무 비싸서 아무도 안 살라고 하는 수준이 몇 개냐면 1000만 원일 때야. 1000일 때. 이때 빵이야. 그럼 어떻게 그래야 되냐면 수요 곡선은 잘 들으세요. 수요 곡선은 여기가 1000만 원일 때 수요가 하나도 없어. 빵.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돼? 수요가 늘죠. 잘 들어야 돼. 수요가 늘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때 수요가 빵인 요 상태에서 요 벽에 닿는 게 1000만 원이지. 1000원이든 1000만 원이든 제가 뭐라고 그러든 하여튼 이해되시죠? 요걸 우리는 절편이라고 그래. 에?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편이라는 거는 이 가격에는 전혀 없는 거지. 이 가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이해가 되나?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수요가 가격 상태가 수요가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서부터 마이너스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다 몰라도 돼요. 여기서 1000이라는 건 뭐야? 절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가 요 1000만 원에서 빵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1000만 원에서. 그럼 공급도 똑같은 요령이에요. 공급도 공급자도요. 200만 원 미만이 되면 절대 공급 안 한다. 이건 도저히 손해보면서 장사할 수는 없잖아. 집이 평당 200만 원 이하가 되면 공급비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200만 원이 되면 공급이 하나도 없는 상태. 여기서 200만 원에서 올라갈수록 공급이 늘겠지. 그래서 20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부터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플러스로 시작되는 거예요. 플러스. 어? 자, 이 산식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보세요. 수요는 1000만 원에서부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아래로 떨어지고 공급은 이제 200만 원에서부터 카운트가 돼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되는데 잘 보세요. 이걸 수요 함수, 공급 함수라고 그래요. 자, 산식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나 공급을 식으로 준 다음에 이걸 풀어라. 균형 가격을 구해라. 균형 거래량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항상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P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수요 공급 Q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수요든 공급이든. 에? Q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P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P가 앞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무슨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이건 절편이에요. 상수라고 그래. 상수. 그 다음 마이너스 Q, D 이런 식으로 나오면 수요야.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왜냐하면 수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기울기라고 그랬지. 저게 플러스면 수요 곡선이 아니에요. 어? 그다음 공급은 요거보다 작은 수가 나와. 대개 200 요거처럼. 그 다음에 플러스가 나와요. 항상. 이해가 돼요? 플러스라고 플러스 기울기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QS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P가 앞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해줘. 이렇게 더해. 이렇게 더한다고. 이렇게 더하는 거야. 그럼 잘 들으세요. 더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 균형 가격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균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머릿속에 확 박아놓으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수요하고 공급이 같아지는 거라 그랬지? 그럼 이런 거는 그냥 더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얘하고 같은 상태를 찾는 거 아니야. 근데 얘하고 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 빵되지. 그걸 이용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건 지워진다고. 그럼 뭐만 나와?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위아래로. 두 개의 P에다가 1200이니까 P는 얼마가 돼요? 나누기만 하면 되네 이제. 600이 되는 거야.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요 2로 해서 요걸 지워줘야 돼. 그러면 얘도 2로 나눠줘야 되니까 1200을 2로 나누면 600이잖아.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문제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균형을 구한단 말이야. 그럼 가격은 600이란 말이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600이라고 이게 600. 그럼 이거는 그냥 찾을 수 있지. 양은. 어떻게? 여기다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요. 600만 집어넣으면. 여기 가격이니까 여기다 600 집어넣으면 되잖아. 600 집어넣으면 1000에다 뭘 빼야 600이야? 400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400인 거예요.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도 똑같아요. 어차피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만 했는데 여기도 600 집어넣어봐요. 그럼 여기 뭐가 돼요? 200에다 뭘 더해 600이야? 400. 이거 어차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내가 어려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P가 앞에 있지 않고 P가 있으면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야. 지금 했어요. 그런데 Q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Q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들어가게 그냥 똑같이. 1000 마이너스 P 이번엔. 근데 200 플러스 P 이렇게 됐다고 쳐요. 이렇게 됐다고 쳐. 그럼 이번에는 P가 앞에 나온 게 아니라 Q가 앞으로 나왔지? 양이? 그럼 요거는요. 잘 들어보세요. 얘하고 같은 게 균형이라고 그랬지.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 찾는 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얘하고 같으면 요것도 같지? 요것도 같잖아. 얘네들이 같으니까 요거 등식으로 연결되니까 얘도 같죠? 그럼 요거만 풀자고. 그럼 보세요. 이렇게 써. 1000 마이너스 P 이꼴 200 플러스 P. 이게 다항식 연산이야. 약간 어려워 이게. 그럼 이거는 요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모아야 돼. 이것도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항을 해야 돼요. 이항을 하는데 보세요. 요걸 먼저 이동을 하자.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뭐가 돼? 플러스가 된다고.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이게 플러스 P가 되면서 얘하고 더해지지. 그럼 2P죠. 이꼴. 얘는 거꾸로 이렇게 옮겨야지. 근데 얘는 플러스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얼마가 돼요? 800이 되지. P는 얼마가 돼? 400이 돼서 이렇게 해서 가격을 구했단 말이죠. 그럼 400 나왔잖아? 그럼 여기다 400만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 P가 400 나왔으니까 400. 그럼 수요가 얼마가 돼요? 1000에서 400 빼니까 600이지.
여기다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다 400 해봐요. 200에다 400 더하면 600이지. 어차피 같은 거잖아, 얘가.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이것도 부담된다 그러면 계산기 써요. 계산기 쓰는데 계산기 쓰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균형을 찾는다. 균형을 찾는 거. 그래서 균형을 찾는 거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균형이라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균형은 끊임없이 움직여. 균형도. 그러면 보자. 균형의 이동. 균형은 자, 지금 여기서 균형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균형 가격이고 균형 거래량이라고 쳐요. 그럼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황, 시장이 변하면 항상 움직여요. 움직일 때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증가하면 오른쪽.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도 오른쪽,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도 오른쪽이야. 감사하면 항상 공급도 왼쪽, 수요도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하면 증가고 왼쪽으로 하면 감소해요. 이건 철칙이에요. 가끔 가다가 우상향, 우하향, 좌상향, 좌하향 해가지고 상하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치고 이거 문제 푸는 사람이 없어요. 상하 따지지 말고 오른쪽 왼쪽만 따져. 그리고 뭐 그려봐야 돼. 자, 만약에 자 수요하고 공급이 균형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하지. 오른쪽으로 그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가격은 어떻게 됐어? 올랐잖아.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거야. 공급이 증가했다. 공급이 증가해도 오른쪽이죠. 그럼 이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했다. 이렇게 가지.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가격이 떨어졌지. 그래서 우하가 되는 거예요. 상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가격 찾을 때는 하면 돼. 그려놓고 가격 찾으면 돼.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다. 균형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균형이 어떤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균형이 어떤 때 움직여? 자, 보세요. 균형은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여. 그런데 그래프가 이동하면, 곡선이 이동하면 움직이지? 그럼 봐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 조금 전에 했잖아요. 해당재와의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바뀌면 수요 곡선도 움직이고 공급 곡선도 움직이지. 곡선이 안 움직이는 경우는 그 물건의 가격만 변했을 때만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나머지 다 움직이죠? 그럼 보세요. 인구가 증가했어. 잘 들으세요. 인구가 증가했어. 수요가 움직여요? 공급이 움직여요? 기억력 테스트. 인구 증가. 수요가 움직이지. 공급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수요가 움직여요.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지. 이렇게 그려봐요. 수요가 지금 분명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죠? 그럼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 올랐고 거래량이 늘었지. 자, 이번에는 금리가 인상됐어. 금리라고 하면 공급까지 움직이니까 아마 이게 예를 들어봐요. 금리가 인상되면 이제 수요가 바뀌는 걸 한번 보자고요.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줄지. 줄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이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왼쪽이 이쪽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거래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르고 양이 늘어.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떨어지고 양이 줄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떨어지고 양이 늘어.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르고 양이 줄어요. 이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금리가 변해. 인구가 변해. 소득이 변해. 기호가 변해. 유행이 변해. 다 변하지. 시멘트 가격 변해. 레미콘 가격 변해. 지금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 게 없다고. 사실상 끊임없이 그래프가 수요 공급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인다고요. 이걸 균형의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급은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어때요? 수요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이 준단 말이지.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요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번엔 공급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죠.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갔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지. 거래량이 늘죠. 공급이 감소하면 왼쪽으로 가지. 왼쪽으로 가면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잖아. 그래서 이건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이건 그려보면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자, 수요가 증가, 다른 조건 불변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 오르고 거래량 는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 준다. 다른 조건 똑같은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떨어지고 양이 는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준다.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래프로다가 나오든가 그래프로 안 나오면 말로 풀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뭐냐? 계산 문제로도 나와. 자, 이거 매끈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수요가 증가한다. 다른 조건 일정한 상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 이해가 돼요? 이번엔 수요가 감소한다.
왼쪽으로 갔지.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준다. 이번에는 자, 수요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오른쪽으로 갔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지. 그리고 거래량이 늘죠. 근데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요. 이게 빨리 돼야 돼. 그럼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게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음 보죠. 자, 요번 시험 문제예요. 자, 다음 조건 하에서 A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1 시점, T 플러스 1이니까 T 시점에서 T 플러스 1으로 갔다는 건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T에서 T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얘기했잖아. 단 주어진 조건은 어쩌고 됐는데 됐어. 아파트 공급 함수는 요거예요. 공급은 금방 안 바뀌니까 QS가 EP야. 그냥 요대로예요. 그런데 수요가 두 번 바뀌었어. T 시점의 수요하고 T 플러스 1 시점의 수요가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균형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야.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지. 일단 이해가 됩니까? 문제 취지는 이해를 했죠. 그러면 첫 번째 상태하고 두 번째 상태의 균형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균형은 뭐다? 공급은 똑같죠? 공급 봐요. QS가 뭐라고? EP. 첫 번째 T1, T 시점은 뭐야? QD 1 900 마이너스 P. 그치요? 그럼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QS는 똑같이. 공급은 똑같이 EP.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QD2가 어떻게 됐다고? 1500 마이너스 P. 야, 이거 이 문제만 이해하면 이거 초등학생 문제야, 사실. 자, 보세요.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Q가 앞으로 왔다고 그랬지. Q가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된다? Q가 앞으로 오면 수요 공급이 같아지는 게 균형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같다니까. 얘네들이 같다. 그럼 같은 거 풀으면 돼. 자, EP 이꼴 900 마이너스 P가 첫 번째 균형이야. 이해가 되죠? 그럼 얘만 이항시키면 되잖아, 이건. 그러면 뭐가 돼? 3. 불러보세요. 3P 이꼴 900. P는 300. Q는 얼마냐? 300만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요. P가 300이잖아.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아무거나. 300 집어넣으면 뭐예요? 600. 첫 번째 균형, 가격 300, 거래량 600이야. 두 번째 균형을 보죠. 똑같은 요령으로 EP 이걸 1500 마이너스 P. 아, 똑같잖아. 이게 요것만 옮기면 되잖아. 이건 어차피 이쪽엔 숫자항이 없잖아, 상수항이. 그러니까 요것만 옮기면 되죠. 3P. 불러보세요. 얼마? 1500. P는 500. Q는 1000. 그렇지. 아무거나 한 군데다 집어넣으면 된다니까. 500 집어넣으면. 1000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원래 300에서 500으로 갔지. 몇 개 증가했어? 200이 증가했고 상승했고 거래량은 600에서 1000이 됐죠? 몇 개 플러스? 400. 증가됐잖아. 증가. 감소가 아니잖아. 둘 다 증가네.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었지. 200 상승, 400 감소. 틀렸지? 둘 다 상승 증가죠? 200 상승, 400 증가가면 2번이 맞네. 그죠? 2번이 답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이게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이 문제지? 자, 보세요. 여기. 이 문제잖아. 자, 원래 200에서 200에서 얼마였어? 300에서 참. 300 가격에서 500이 있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올랐다고 얼마로 올랐냐면, 지금 가만있어 봐. 500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1000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 문제 이게 균형의 이동 문제라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났잖아. 수요가 증가했잖아. 좀 수요 증가 안 했어요, 이게? 증가했잖아. 이게 900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제가 IQ 테스트야. 900이라고 하는 거 숫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숫자가 수학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절편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절편이라는 게 수요가 빵이 되는 그 Y축이 절편이라고. 여기가 900인 거예요. 이렇게 내려간 거야. 근데 이게 1500으로 됐다는 거야. 1500. 1500이 여기잖아. 1500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수요가 증가했잖아, 지금. 그거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면 문제 유형은 웬만하면 다 맞춰요. 예측하면. 나올 수 있는 게 뻔해.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계산 문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금방 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걸 난 못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 말고 제가 이제 추천하는 계산기가 있는데 계산기로 근데 이게 좌절을 해요. 제가 계산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산기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계산기 영업사원도 아니고 내가 카시오 직원도 아니고. 근데 제가 카시오라는 계산기를 좋아해요. 옛날 학생들한테 이게 재무 관리할 때 이게 수업을 할 때 많이 하는 건데. 근데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지금 이거 괜히 지웠네. 다시 한번 써보자고요. 지금 이 문제를 이해해 보면 이런 거예요. QS가 2P고 QD1 어쨌든 얘가 900-P고 그 다음에 요거 QS가 2P고 QD2가 1500-P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한다고. 요거하고 요게 같으니까 이거하고 이게 같아야 된다. 그럼 가격도 같아야 되지. 균형 가격이 같은 거 아니야. 그죠? 이것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X로 놓자 이거예요. X로. 이거 학교 다닐 때 이게 어렴풋이 추억의 책가방 이런 거 생각하나? 이걸 X로 놓자 이거예요. X로. 요런 걸 X로 놓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2X 이퀄 900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보자 이 말이야. 이때 이 X가 요거 공통적인 요거 얘하고 얘 이게 이 항하고 이 항. 그러니까 이쪽 왼쪽하고 오른쪽 항을 같게 만들어주는 요 X 조건이 뭐냐 하는 게 방정식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게 지금 간단하게 우리는 이거를 숫자가 약하니까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숫자가 복잡해지면 좀 어렵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3P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좀 헷갈려요 이게 하기가.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계산기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X라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계산기를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이거 말고 요 계산기는 이용하는 방법이 어디 갔어? 이 계산기가 있는데 이거 89로 찍혔어. 이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계산기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분수가 돼가지고 웬만하면 쓰라고 그래요. 분수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89 분수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8 하고 그 다음에 뭐 89 해서 56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번분수가 돼요. 그래서 분수 값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LQ라고 있어요. LQ 계산 같은 거 번분수라는 거 하거든. 되게 헷갈려. 그 다음에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 같은 것도 분수가 있고 위에도 아래도 분수고 위에도 분수고 이런 거 풀 때는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듣는 하면 이제 분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제 분수 형태로 표시되니까 SD로 하면 소스로 이렇게 나와서 계산이 돼요.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보잔 말이에요. 지금 첫 번째가 이 P를 X로 놓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방정식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EX 맞죠? EX 이꼴 그 다음에 뭐였지? 900 마이너스 900 마이너스 X예요? 알파하고 X키가 있어요. 빨간 거 X야. 그래놓고 여기 2X 이꼴 900 마이너스 X 요걸 같게 만들어주는 X를 찾는 거거든. 이게 사실은 이건 이렇게 계산기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쓸 필요도 없는데 만약에 숫자가 어려워지면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쉬프트 해가지고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솔브라고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첫 번째 무슨 숫자가 나와. 이거 무시하고 이꼴만 누르면 돼. 그러면 X가 300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같아지는 거예요. 0이 되게 만드는 숫자가 300이라고. 레프트 왼쪽하고 오른쪽 항이 여기가 레프트 여기가 라이트 아니야. 얘네들을 같게 만들어주는 X 숫자가 뭐냐? 3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이 답인 거지. 그러면 300이니까 여기 300P가 300인 걸 알았단 말이지 이게 300이라고. 그러면 300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2배면 뭐예요? 600이잖아. Q는 6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계산기를 이용해서 뭐 풀어야 될 게 이해시킬 때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하나도 안 어려워요. 몇 개만 빼놓고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봤고요. 자, 그래서 균형을 봤어요. 그러니까 균형에 관련돼서 나오는 계산 문제나 아니면 균형에 관련돼서 뭐 지문으로 구성되는 거 그런 것들은 빤한 문제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편해요. 문제 대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뭐냐?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 이제 저도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학부에서 이제 경제학 공부할 때 탄력성이 되게 힘들더라고. 자, 탄력성 지금부터 이제 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말이죠, 어떤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은 반드시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려면 원인이 있어요. 그렇지.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에 반드시 원인이 있어. 근데 이때 원인하고 결과 관계를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이때 원인하고 결과의 관계가 얼만큼 밀접하게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때 원인에 대한 결과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바뀌는가를 측정해서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얘기를 못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못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원인이 변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탄력성으로 측정할 때 항상 분모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이걸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이걸 종속변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항상 원인은 분모가 되는 거예요. 분모가 항상 기준이에요. 분수에서는. 분자가 변하고 분모가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대개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가격으로 봅니다. 어떤 경제학에서든. 그러면 가격이 변했다고 쳐요.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수요도 변해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변하는 걸 측정해서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그냥 수요 탄력성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이해할 거야. 가격이 변화했어. 가격이 변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느냐 이거지. 양의 변화율인데 이때 대표적인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측정해요. 이걸 수요 탄력성이라고 그래. 원래는 풀네임으로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런데 그냥 수요 탄력성이라고 줄여서 불러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기한 거 있죠? 이걸 읽을 때 델타라고 읽으세요. 앞으로 델타. 요거 우리가 수학에서는 델타라고 읽어요. 이 델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델타를. 여기 델타 붙여놨잖아. 이게 삼각형이 아니에요. 델타예요. 그럼 델타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요. 어디서 눈부시게 고대 수학이 가장 발달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이게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그러죠. 애굽. 이집트를.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사실 발생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집트가 수학의 영역 중에 기하학이 발달했어요. 기하학이 발달했는데 이집트의 건축물 피라미드 같은 거 이거 기하학이 발달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거 쌓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하게 동지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는 사각형으로 하고 위에서 뾰족하게 올라가서 바켓트목에 삼각형 구조로 돼 있는 거 이런 구조는 이 기하학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하학이 발달했느냐?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원래 고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다음으로 이제 문명화된 나라인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일강이 저 이디오피아에 있는 고원에서부터 붉은 흙, 영양분이 많은 붉은 흙을 날라옵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구인 저기 지중해 쪽으로 빠진 나일강 하구에다가 이렇게 척척 얹어요. 흙을 배달을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농사를 지면 농사가 엄청 잘 돼가지고 3모작, 4모작이 가능해요. 1년에. 그러니까 풍요하죠. 그래서 왕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일강이요. 주기적으로 1년에 한 2번씩 범람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홍수가 나가지고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땅덩어리가 그 이전에 범람하기 전에 땅이 바뀌어 있단 말이야. 땅이 바뀌어 있잖아요. 특히나 이 나일강에서 가장 기름진 데가 나일강 하구에 여러 가지 그 삼각주가 있다고. 우리 여의도 같은 게 수백 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데 홍수가 한번 지나가면 범람하고 나면 변해 있어. 땅이. 그러니까 변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세금을 매겨야 되잖아요. 세금을 매기는데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는데 면적이 계속 바뀐단 말이야. 면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측량을 하잖아. 측량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을 하고 나면 땅이 변해 있어. 삼각주가.
그래서 변화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삼각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라고 읽어. 델타가 삼각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가격이 삼각주야. 그 무슨 뜻이에요? 가격이 변화한다 그런 뜻이에요. 가격이 변화했을 때 얘도 변할 거 아니야. 얘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거예요. 탄력성이. 그러면 여기가 아래가 원인이야. 그리고 여기 결과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게 원인으로 놓고 이걸 결과로 놓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가격이라는 원인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라는 결과가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수요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공급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공급? 그러면 공급 탄력성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번에는 수요 그대로 놓고 가격 대신에 소득을 집어넣어봐. 소득이 늘었어. 소득이 늘었을 때 수요가 얼마나 바뀌지? 이걸 소득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엔 사이다 가격, 이게 콜라 수요 이렇게 하면 사이다 가격이 바뀌었을 때 콜라 수요도 영향받죠? 대체시잖아. 그죠? 사이다 가격, 콜라 수요 이렇게 하면 이걸 서로 다른 상품의 다른 재화의 상품의 가격에 대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잖아. 그럼 이걸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래. 교차 탄력성. 그러니까 탄력성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뭐냐? 뭘 집어넣느냐? 분모에다 뭘 집어넣고 분자에다 뭘 집어넣느냐? 약간씩 바뀌어서 탄력성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는 것뿐이야.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뭐예요? 분모가 변했을 때 분자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거야. 잘 들으셔. 이게 탄력성을 모르면 큰일 나겠어. 요번에 3문제나 나왔어요. 5문제 중에 3문제예요. 자, 보세요. 자, 가격이 여기서 50원 바뀌었어. 그랬더니 수요량이, 이거 합시다. 이렇게. 가격이 변화된 게 가격이 10% 바뀌었어. 10%. 어? 10% 올랐던 떨어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10% 바뀌었어. 그랬더니 수요량이 5%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10% 오르니까 수요량이 5% 줄었어. 가격이 10% 떨어지니까 수요량이 5% 늘었다 이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세요. 10분의 5 몇이에요? 뭐라고? 0.5예요? 아, 이것도 안 되면 안 돼. 0.5라고. 0.5는 1보다 작아 커? 작은 거 알아놓으세요. 자, 보세요. 만약에 가격이 10% 바뀌었는데 수요도 10% 바뀌었다고 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격이 10% 오르면 수요량이 10% 정확하게 줄고 가격이 10% 떨어지면 수요량이 정확하게 10% 는다면 얘 변화하고 얘 변화가 똑같지. 분모 분자의 변화가 똑같지요. 그럼 요거는 몇이 나와? 0이 나온다고요? 1이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면 1하고 같지. 에? 자, 봐봐요. 요번에는 가격이 10% 오르거나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수요량은 20%씩 움직여. 즉 가격이 10% 오르면 수요가 20%나 줄고 가격이 10% 떨어지면 수요량이 20%나 늘어. 자,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이거 몇이에요? 2.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보세요. 자, 이걸 기준으로 봅시다. 이거 먼저. 가격 변화하고 수요량 변화가 똑같죠? 똑같이. 똑같은데 똑같으면 1이에요, 이게. 분모 분자가 같으니까. 1이라고. 그런데 얘는 자,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 변화가 더 작죠? 아니, 분자가 더 작지. 분자가 더 작은 분수를 뭐라 그래, 우리가? 진분수라고 그래요. 진분수. 이것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진분수라고 그래. 진분수는 1보다 작은 수라고 이게. 분자가 작으니까.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얘는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죠. 민감해요, 둔해요? 민감할까, 둔할까 이거? 가격 변화에 수요량 변화가 민감한 거예요, 둔한 거야? 둔한 거지. 둔하다고 안 하고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서는. 자, 이번엔 이거 보세요. 가격보다 수요량 변화가 더 크죠? 분모 엄마보다 분자가 더 크잖아. 그러면 이런 분수를 뭐라 그래요? 가분수라고 그래. 가분수는 1보다 큰 수가 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 얘는 수요가 가격 변화에 민감해요, 둔해요? 민감하지 훨씬. 이걸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가격 변화하고 수요량 변화가 똑같으면 탄력적인 것도 아니고 비탄력적인 것도 아니지. 똑같으니까 이걸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탄력적인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런 게 뭐가 많겠어. 이거는 탄력이냐 비탄력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는 거야. 현실적으로 많은 게 아니고 기준으로 삼는 거고, 요때 요 1은 분모하고 분자가 같으면 1이잖아요. 이걸 탄력성이라고 표현해. 탄력성. 그러면 얘는 탄력성이 0.5고 얘는 탄력성이 2인 거예요. 그러면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인 거예요.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수요 탄력성으로 제가 얘를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똑같은 요령이에요. 여기다 공급 집어넣으면 공급 탄력성, 여기다 다른 재화 가격 집어넣으면 교차 탄력성, 여기다 소득 집어넣으면 소득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탄력성의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다음은 뭐냐? 뭘 집어넣느냐? 분모 분자에다.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물론 요번에는 수요 탄력성 변형한 게 나왔어요. 소득 탄력성하고 합쳐가지고 나왔어요. 그거는 우리가 문제 풀지 말고 유형만 보자고요. 지금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풀빵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풀빵을. 자, 어떤 풀빵 장사가 풀빵을 파는 거야. 잘 이해하셔야 돼. 100원 주고 100원에 풀빵을 팔어. 근데 하루 종일 팔면 10개를 팔어. 그러면 총 수입이 얼마예요? 하루 종일 쭈그리지 앉아가지고 풀빵 기계를 돌려가면서 팔면 하루 얼마 벌어요? 1,000원 벌지. 100원 곱하기 10개니까.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봤어. 나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1,000원 벌어서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가격을 올리기로 했어. 가격을 올렸어. 100원에서 200원으로. 자, 가격 변화했죠.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변화했어. 변화했으면 수요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바뀌는데 7개로 줄었다. 그럼 바뀐 게 몇 개가 줄었어? 3개가 줄었어. 요게 별량이에요. 7개를 생각하면 안 돼. 10개에서 7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된 양이 3개라고. 이해가 돼요? 그럼 3개란 말이에요. 3개가 바뀌었어. 그러면 가격 변화, 직관적으로 알아보세요. 가격은 왕창 바뀌었지. 그런데 수요량은 그거보다 덜 바뀐 거야. 직관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 올린 것보다 손님이 줄어든 게 적어. 다시 들으세요. 가격을 올린 것보다 손님이 줄어든 게 적게 줄었어. 그러니까 200원에 7개 파니까 2, 7에 14, 1,400원이 된 거지. 수입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400원이 늘었죠. 비탄력적인 재화는 이렇게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많이 줄지 않기 때문에 올려도 총수입이 증가해요.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이해가 되죠? 근데 비풀빵집 한번 봅시다. 비풀빵집은요 똑같아요. 100원에 10개 팔려서 1,000원 벌고 있었는데 가격을 올려봤어. 그랬더니 3개가 팔려. 몇 개가 줄었어? 7개가 줄었단 말이지. 너무 많이 손님이 줄었지. 가격 올린 거보다, 즉 분모보다 분자가 너무 많이 줄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탄력적이죠. 너무 많이 가격 올린 것보다 너무 많이 손님이 줄어서 결국 200원에 3개만 팔리니까 600원밖에 소득이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 올려서 돈 벌려고 그러다가 쫄딱 망했어. 400원이 손실이 났죠. 이게 탄력성의 의미예요. 그러면 C풀빵은 가정을 하는 거야. 100원에 10개가 팔리고 있었는데 1,000원 벌었죠? 200원 되니까 이 동네 풀빵집은 딱 5개만 팔려. 그럼 어떻게 돼? 가격 올린 비율하고 수요가 줄어든 비율이 같죠. 같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1,000원이 되는 거야. 200원에 5개 팔아도 1,000원 벌잖아. 그러니까 불변이 되는 거야. 이러면 가격 변화한 것과 수요량이 변화한 게 같기 때문에 이건 결국 우리가 눈치가 빠르면 알죠? 이게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지. 단위 탄력적인 것은 가격이 변화하는 것과 수요량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서 불변하는 거예요. 총 수입이. 직관적으로 하세요. 여기는 직관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일단 탄력성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했다.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일단 자 A 풀빵집은요. 잘 보세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100원에 10개였어. 근데 200원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돼요? 7개가 되지. 그러면 직관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따지고. 잘 봐요. 가격 변화가 여기서 여기지. 요만큼이야. 어? 근데 수요량 변화는요. 요 전체에서 요만큼 변했지. 요만큼. 3개. 요만큼이야. 그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라고 할 때 1번의 변화에 대한 2번의 변화율이지.
근데 1번이 2번보다 크죠? 그럼 어떻게 해? 분수가 진분수가 나오겠어? 가분수가 나오겠어? 진분수가 나오지. 여기는 많이 변했는데 이건 조금 변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1보다 작겠지. 탄력성이. 진분수니까. 오호, 이거 쉽게 했는데도 그래요? 자, 이거는 이해를 하세요. 실제 계산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전체 중에 별량을 측정하는 거야. 전체 가격이 이만큼이 움직이는 거야, 사이즈가. 여기서 가격이 이만큼 변했지. 기하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격은 전체 움직임 속에서 여기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 바뀌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리고 여기 이거 가격 동영상 보는 분들 질문도 올리지 마세요, 이거. 자, 보세요. 100원에서 200원으로 가격이 올랐으니까, 10개에서 7개로 줄었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10개에서 7개로 줄었다 하면서 질문을 뭔 따위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100원에서 200원 됐으니까 가격은 100% 바뀌었다. 근데 여기서 10개에서 7개 주니까 30%만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 때는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그때 대응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여기 들이대면 안 돼. 이걸 들이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건 이해는 하는 거예요. 이 계산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계산 문제는 나중에 할 거고. 자, 전체 중에 변화한 양이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0% 바뀐 거예요, 가격이. 근데 전체 중에 수요량은 이만큼 변했지. 10개 중에 3개가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30% 바뀐 거지. 그럼 탄력성 0.6이 되는 거야. 1보다 작죠?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보세요. 100원에 10개인 게 점이 여기지. 그 다음에 200원에 7개인 게 점이 여기지. 연결하면 뭐예요? 급경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급경사가 되면 비탄력적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C풀빵집이야. C풀빵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 전체 중에 요만큼 50% 바뀌었는데 전체 중에 10개에서 5개로 줄었으니까 비율이 똑같죠? 변한 게 똑같아. 그래서 50% 대 50% 해서 탄력성이 1이야. 그러면 단위 탄력적이고, 얘는 100원에 10개하고 200원에 5개를 쭉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이건 급한 것도 아니고 완만한 것도 아니에요. 급한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야. 쓴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고 한 45도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직각삼곡선이라고 표현해. 직각삼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어떤 점이든지 점이 있잖아요. 점을 찍어서 직각으로 연결하잖아.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연결하잖아. 직각으로 연결하잖아. 직각으로 연결하잖아요. 이때 이 직각으로 연결한 이 면적 있죠? 이 면적. 사각형 면적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보세요. 잘 봐봐요. 사각형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 200원이죠? 200원에 5개 팔리죠? 그럼 총수익 얼마? 2, 5, 10. 1000원이죠? 그럼 100원에 대해서 10개 팔리죠? 곱하면 1000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찍어도 1000 나오고, 이렇게 찍어도 1000 나오고, 이렇게 찍어도 1000 나오고, 이렇게 찍어도 1000 나온다는 얘기야. 면적이 같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직각삼곡선이라는 거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똑같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똑같다. 불변이다. 이런 뜻이에요.